1636년 청나라는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 배후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한다. 청의 빠른 진군은 인조가 강화도가 아닌 남한산성에 들어가게 하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항복을 받아낸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조선은 왜 이리 쉽게 무너졌을까? 병자호란전에 이미 정묘호란을 경험하며 청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병자호란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무너져버린 것일까? 궁금하지 않은가? 어떻게 청군은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도 못 갈 정도로 빠르게 진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청나라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한양까지 오는 동안 별다른 전투 없이 빠르게 진군하여 인조를 잡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청의 초고속 진군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청군은 병자년 12월 9일 압록강 앞에 모습을 나타낸다. 12월 11일 새벽 안주를 통과하고 12월 13일에는 개성을 지난다. 진군 속도는 매일 평균 200리를 웃돌았다. 이 속도의 진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날씨에 있다. 청은 한반도가 가장 추운 겨울에 침입한다. 왜 그랬을까? 병자호란 때 청의 선봉대는 병자년 12월 8일 압록강을 건넌다. 겨울이라 북쪽의 강이 모두 얼어붙었고 더욱이 청군 선봉대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한강마저 얼어버렸다. 더욱이 17세기는 전세계적으로 기후가 한랭한 소빈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덕분에 청군은 최단 시간으로 강을 건너 한양으로 진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조선의 방어 전략과 청의 공격 전략이 상충한 것이다. 조선은 유사시에 산성으로 들어가 버티는 전략을 사용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군민이 합세하여 언덕이 입구 막기를 하는 것이다. 쪽수도 많고 무기도 우수한 상대에게 1대1로 맞다이를 깔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산성 방어 전략은 정묘호란 때 후금이 행했던 사륙과 약탈로 인해 조선 군민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것과 더불어 군사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군민의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보자면 조선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결과적으로 평안도와 황해도의 방어 거점 가운데 함락된 곳은 능안상성과 당하산성뿐이었다. 그러나 청군은 조선의 산성을 공격하지 않고 대부분 통과하는 패싱 작전을 구사한다. 존버하는 상대와 싸워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의 방어 전략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나가지 않고 산성 안에서 청군을 기다리는 조선의 작전은 패싱 작전을 구사하는 청군에게 한양으로 가는 도로를 완전히 열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은가? 아무리 조선과 청의 작전이 맞물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해도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양까지 쳐들어오는 동안 왜 인조는 강화도로 넘어가지 못했을까? 이유는 청의 선발대 때문이다. 홍타이지는 본대가 출발하기 전 선봉대 300명 기병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먼저 출발시킨다. 그리고 1,000명의 2차 선봉대와 3,000명의 3차 선봉대를 연이어 보내는데 목적은 본대가 도착하기 전 인조가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조선군은 이미 거점 방어를 위해 산성으로 입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노우사 선봉대는 아무런 방해 없이 한양으로 가는 대로를 달렸고 한양 도착 직전에 조선군 60명과 첫 전투를 벌인다. 이때 청군과 맞닥뜨린 조선군은 이응업이 인솔한 기병이었고 장소는 창릉, 현대로 따지면 고양시 부근이었다. 뒤이어 2차, 3차 선봉대가 역시 조선의 방어 거점을 지나쳐 전속력으로 남하하고 노우사 선봉대 300명과 합류하여 남한산성에 도착해 인조에 발을 묶는다. 전쟁 초기부터 빠르게 내려온 청의 선봉대는 공수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인조의 움직임을 묶고 본대가 올 시간을 끌어준 격이었다. 그러나 또 의문인 것은 청의 선봉대는 수도 적고 은밀하게 이동하니 빨리 도착했다 쳐도 왜 청의 본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한양에 당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조선의 산성 거점 방어 전략 때문에 한양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청의 진군 방식으로 인해 조선군의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정묘호란 때 청군은 한 번에 진군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양로병진과 시차진군 방식을 택했다. 양로병진이란 서로군과 북로군으로 나누어 두 갈래 진군한 것을 말하고 시차전군은 서로군을 전군과 중군, 후군으로 3개 나누어 시차를 두고 진군한 것을 말한다. 청의 시차진군은 조선군의 발을 묶는 역할을 했다. 조선군이 수성하는 지역을 지나 청의 전군이 지나갔다 해도 바로 뒤에 청의 중군이 진을 치고 있으니 군사를 뺄 수 없었고 청의 중군이 지나가도 후군이 오게 되니 쫓아가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또 하나는 양로병진이다. 청군은 애초에 서로군과 동로군으로 나뉘어 전진했다. 서로군은 조선군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패싱 전략을 사용했지만 동로군은 반대였다. 당하산성과 서동산성을 공격하며 진군했다. 청이 계속 남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은 신경원이 있는 영변과 유림이 있는 안주였다. 만약 청군이 정묘호란 때처럼 서로로만 남아있다면 영변의 조선군을 안주 쪽으로 보내 도울 수 있었겠지만
병자호란 때는 서로군과 동로군으로 나뉘어 영변과 안주기를 모두 이용했기 때문에 협공이 불가능했다. 실제 영변의 신경원은 안주에 청해 서로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우러 갈 수 없었다. 동로군이 근처에 접근 중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로군과 다르게 동로군은 패싱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유림의 안주도 마찬가지였다. 영변에 군사를 보내고 싶어도 시차 진군을 하는 서로군 후군이 12월 22일 안주도 오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12월 25일 서로군 후군이 안주를 통과했기에 영변으로 군사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미 그때는 동로군도 25에서 26일 영변을 떠나버린 상태였다. 청군의 이런 두 가지 진군 형태는 조선군의 방어 전략을 무력화하고 발을 묶어놓는 효과를 발휘하여 빠른 진군을 가능하게 했다. 정묘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의 침입에 대비해 전략적인 열세를 뒤집을 카드로 산성 방어 전략을 꺼내렸지만 청의 패싱 전략과 시차 진군, 양로병진과 맞물려 결과적으로는 한양으로 가는 길을 내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조선은 청군이 서울로 직도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럴 리 없다. 광해군 일기를 보면 의정 이양복이 누르하치가 서울로 직도한다면 온 나라가 화를 입을 것이라 걱정하는 기록이 있고 광해군 11년에도 후금이 얼어있는 강물을 이용해 서울을 습격한다면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인조 1년 전유영과의 대화를 보자. 전유영이 오늘날 오랑캐의 형세를 보건대 반드시 요점 지역을 골라 지켜야 한다고 말하자 인조는 적이 만약 성을 버리고 한양으로 직도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문한다. 전유영이 보급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적국 땅 깊숙이 들어올 리 없다고 말하자 인조는 그런 점 때문에 적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는데? 라며 직도에 대한 불안감을 비춘다. 그럼에도 청의 직도에 대한 방비는 왜 잘 되지 못했을까? 조선은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을 겪으며 수도권 방비를 강화한다. 어영청과 훈련 도감의 병력을 증강하고 남한산성에는 수도방어를 전담할 수 있는 수어청을 신설하여 12,700명에 달하는 병력을 두었다. 그런데 수도와 달리 청천강 이북 방어체계는 정묘호란 이후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유망민 증가로 인해서 농토는 황폐화되었고 전사자 증가로 인해 병력 자원도 부족했다. 그나마 청북방어사 임경업이 병자호란 직전 8,000명의 병력을 확보하지만 부족했다. 보병 중심의 편제이기 때문에 청의 기병과 제대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산성 방어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산성 중심의 방어 체계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였을 때 청의 패싱 전략에 의해 무의미해져 버렸다. 즉 조선의 상황을 고려한 나름 최선의 대처였으나 미흡했고 이 덕분에 청군은 초고속 진군을 할 수 있었다.